사약을 받으라. 장희빈, 그녀 최후의 날. 조선 500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는다니. 무엇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요? 인현왕 후 독살 음모, 무속행위, 그리고 마지막 복수의 몸부림까지. 장희빈 생애 최후의 순간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몰락한 장희빈의 절망과 복수심. 숙종 24년, 1698년. 갑술한국 이후 4년이 흘렀지만 장희빈의 처지는 갈수록 비참해져만 갔습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그녀는 이제 궁궐 한 구석의 초라한 처소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마마, 오늘도 식사를 거르시겠습니까? 늙은 상궁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장희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저 멀리 보이는 중궁전. 저곳이 한때 내 처소였는데. 장희빈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조선의 왕비로 군림했는데 이제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들 경종의 상황이었습니다. 세자의 지위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건강이 갈수록 나빠져서 정상적인 세자 교육조차 받기 어려운 상태였죠. 경종아, 어머니가 이렇게 무력해서 미안하다. 장희빈은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인현왕후의 전성기였습니다. 복위 후 인현왕후는 궁궐 곳곳에서는 찬양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인현왕후 마마는 정말 어진 분이시다. 고난을 이겨내고 복위하신 것을 보면 하늘이 도우시는 것 같아. 정말 복받으신 분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장희빈의 마음에는 도끼가 스며들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해져야 하는 거야? 어느 날 밤 장희빈은 혼자서 오열했습니다. 무수리에서 왕비까지 올랐던 자신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인현왕후 모든 것이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장희빈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원한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 모두 인현왕후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위험한 생각들이 장희빈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장희빈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궁녀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왠지 수상한 분위기가 있었죠. 희빈마마, 안녕하십니까? 너는 누구냐? 소인은 궁 밖에서 특별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 여인의 정체는 무당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처지를 안 누군가가 몰래 들여보낸 것이죠. 특별한 일이라니? 마마께서 원하신다면 마마의 원수를 해치울 수도 있습니다. 무당의 말에 장희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무슨 뜻이냐? 저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저주를 걸면 저주? 장희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에 인현왕후가 무당 사건으로 폐위되었던 것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느냐?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마마께서 직접 나서실 필요도 없고요. 무당의 유혹적인 제안에 장희빈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이냐? 물론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금품도 필요하고 마마께서 직접 기도를 올리셔야 합니다. 장희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복수욕이 더 컸거든요. 생각해보겠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무당이 떠난 후 장희빈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인현왕후 그 여자만 없어진다면, 만약 인현왕후가 사라진다면 자연스럽게 경종의 지위가 안전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시 권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 해보자. 이렇게 비참하게 살 바에야. 장희빈은 마침내 위험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그녀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도 모르고 말이죠. 며칠 후 장희빈은 다시 무당을 불렀습니다. 내가 말한 그 일 해보자.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마마. 무당의 눈에서 사악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인현왕후 독살 음모, 무당과 저주 인형.
숙종 24년 늦가을, 장희빈의 처소에서는 은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당이 가져온 각종 물건들로 작은 제단이 차려져 있었고 그 앞에서 기이한 의식이 벌어지고 있었죠. 마마, 이것이 저주 인형입니다. 무당이 손바닥 크기의 인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프로 만든 인형이었지만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이것이 인연 왕후를 상징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이 인형에 저주를 걸면 인연왕후 마마에게 해가 갈 것입니다. 장희빈은 그 인형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마께서 직접 이 인형에 바늘을 꽂으시면서 저주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무당이 가져온 바늘은 독을 묻힌 것이었습니다. 도? 그렇습니다. 이 독이 저주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장희빈은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받았습니다. 인연 왕후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가 그 대가를 치를 차례야. 장희빈은 인형의 가슴 부위에 바늘을 깊숙이 꽂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섬뜩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죠. 더 강하게 저주하고 싶으시면 인연왕후 마마가 드시는 음식에 이것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당이 작은 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가루가 들어 있었죠. 이것은 무엇이냐? 독입니다. 아주 조금씩 넣으면 천천히 몸이 약해집니다. 많이 넣으면 무당은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장희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주 인형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독을 넣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들킬 위험이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이 중궁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 상궁 중에 마마의 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장희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인연 왕후를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가능한 일이냐? 물론입니다. 하지만 마마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장희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실제 살인이었거든요. 만약 들킨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무당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책임은 마마께서 지셔야 합니다. 장희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수욕이 더 컸죠. 좋다 해보자.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그날 밤 장희빈은 직접 독을 준비했습니다. 무당이 가르쳐준 대로 아주 소량씩 작은 봉지에 나누어 담았죠. 이것을 조금씩 인연 왕후의 음식에. 장희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과 내통하던 상궁 하나가 중궁전에 독을 넣기 시작한 것이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그 상궁은 떨리는 손으로 인연 왕후의 차에 독가루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인연 왕후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마마, 오늘 컨디션이 어떠십니까? 왠지 몸이 무겁고 속이 좀 메스꺼워. 어이를 불러드릴까요? 아니다, 곧 나아질 것이야. 하지만 인연 왕후의 몸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자주 어지러움을 호소했죠. 이 소식을 들은 장희빈은 은밀히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하지만 장희빈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서인들은 장희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특히 수상한 인물들의 출입을 체크하고 있었거든요. 희빈의 처소에 이상한 여자가 드나든다. 무당 같은데? 그리고 중궁전에서 일하는 상궁 중에 수상한 자가 있다. 서인들은 서서히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무당은 장희빈에게 더욱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마마, 이번에는 독의 양을 늘려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늘린다고? 지금까지는 몸을 약하게 만드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무당의 눈에서 사악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정말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장희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상태였죠.
좋다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물론입니다. 사건 발각과 장희빈 체포, 궁궐의 충격. 숙종 27년 봄, 1701년. 서인들이 수개월간 수집한 증거가 마침내 결실을 맺을 때가 왔습니다. 장희빈의 독살 음모가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전하, 중대한 사건을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 김수왕이 숙종 앞에 무릎을 꿇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희빈이 2년 후 마마를 독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무엇? 숙종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장희빈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다옵니다. 무당과 결탁하여 저주의식을 행했고 실제로 독을 사용한 증거도 있습니다. 김수왕이 준비한 증거물들을 내놓았습니다. 저주인형, 독이 든 병,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죠. 이것이 정말 희빈이 한 일이라는 말이냐? 숙종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때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니. 안타깝게도 그렇다옵니다. 희빈의 처소에서 발견된 물증들과 관련자들의 자백이 일치합니다. 숙종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희빈이 권력욕이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살인까지 시도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2년 왕후의 병도 그렇습니다. 독 때문에 몸이 약해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지만 숙종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즉시 희빈을 체포하라. 예, 전하. 그날 오후 장희빈의 처소에 금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희빈장 씨, 주상전하의 명에 따라 체포한다. 무슨 일입니까? 장희빈은 당황했습니다. 설마 자신의 계획이 발각되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년왕 후 독살 음모 혐의로 체포한다. 금군대장의 말에 장희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국문청에서 하라. 장희빈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부인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궁궐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여인이 현 왕비를 독살하려 했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희빈 마마가 그런 일을 믿을 수 없어. 아무리 그래도.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다던데. 궁녀들 사이에서는 충격과 불신이 뒤섞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인현왕후도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저를 독살하려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사옵니다, 마마.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큰애는 없으셨지만 장희빈이 그 여자가 인현왕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도 한때 같은 처지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마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주상전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말을 흐렸습니다. 장희빈에 대한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한편 경종은 어머니의 체포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세자마마, 진정하십시오. 아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야. 경종은 어머니를 변호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세자마마, 지금은 조용히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하들도 경종을 걱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숙종은 혼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희빈, 네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단 말이냐? 숙종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애정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숙종은 과거를 회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장희빈과 함께했던 달콤한 시간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거든요. 국문과 고문, 진실 혹은 거짓 자백. 국문청에 끌려온 장희빈은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왕비 복장을 입고 궁궐을 누비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희빈장 씨, 내가 저지른 죄를 모두 자백하라. 국문관이 엄중하게 다그쳤습니다. 소인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죠. 그럼 이것들은 무엇이냐? 국문관이 증거물들을 내놓았습니다.
저주인형, 독이 든 병, 그리고 무당이 사용한 각종 도구들까지. 이것들이 내 처소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장희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무당 김 씨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다. 내가 직접 의뢰했다고 말이다. 아닙니다.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장희빈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그럼 중궁전에서 일하던 상궁 박 씨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 여자도 내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하지만 장희빈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부인한다면 고문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국문관의 위협에 장희빈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고문이라는 말에 온몸이 경직되었거든요. 고문은 제발 고문은. 그럼 순순히 자백하라. 하지만 소희는 정말로. 장희빈이 끝까지 부인하자 국문관은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좋다. 고문을 시작하라. 아닙니다. 제발. 장희빈은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자 장희빈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한때 왕비였던 몸이 이런 수모를 당한다니. 자백하라. 내가 인현왕후를 독살하려 했다는 것을. 으악. 제발. 장희빈은 고통에 못 이겨 울었지만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고문은 계속되었고 장희빈의 의지는 점점 꺾여갔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자백하지 않으면 더 심한 고문을 받을 것이다. 제발 그만. 장희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찌든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죠. 알겠습니다.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어서 모든 것을 자백하라. 소인이 무당과 결탁하여. 장희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지 고문에 못 이긴 거짓 자백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인현 왕후를 해치려 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라. 무당을 통해 저주를 걸고 독을 음식에 넣도록 했습니다. 장희빈의 자백이 이어지자 국문관들은 만족해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왕비에서 쫓겨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어. 장희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 했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희빈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국문이 끝난 후 결과가 숙종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희빈이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정말이냐? 숙종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렇다옵니다. 무당과 결탁하여 인현왕후를 독살하려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느냐? 숙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장희빈에 대한 처벌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전하, 이런 중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신하의 말에 숙종은 침묵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경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자마마께서는 어머니의 석방을 간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겠지. 숙종은 더욱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생각해야 했고 국법의 엄정함도 지켜야 했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하지만 신하들의 압력은 거셌습니다. 전하, 이런 중죄를 가볍게 처리하면 국기가 흔들립니다. 왕비를 독살하려 한 죄인을 살려둘 수는 없습니다. 사약 선고와 마지막 밤, 숙종과의 최후 대면. 숙종 27년 가을 1701년. 며칠간의 고민 끝에 숙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정 대신들의 강력한 압력과 국법의 엄정함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을 접어둘 수밖에 없었거든요. 희빈 장씨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숙종의 선언에 조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왕비를 독살하려 한 죄는 반역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숙종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때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사약을 내린다. 이 말과 함께 장희빈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왕비였던 여인이 사약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경종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경종아,
어머니가 설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죽음까지는 제발. 경종의 눈물 어린 호소에 숙종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웠죠. 경종아,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 어머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해해다오. 숙종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왕으로서의 결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숙종은 장희빈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그녀가 갇힌 곳을 찾았습니다. 개인적인 이별을 위해서였죠. 주상전하, 장희빈은 숙종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초라한 죄인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거든요. 희빈아, 숙종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떠올랐거든요. 주상전하, 정말 저를 죽이시려는 건가요? 장희빈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너무 크다. 나도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저는 단지 주상전하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사랑? 숙종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느냐? 소신은 단지 주상전하의 사랑을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장희빈은 숙종에게 매달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용서를 받고 싶었거든요. 희빈아, 너는 변했어. 예전에 순수했던 내가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황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것뿐입니다. 상황이? 숙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야.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사랑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거든요. 주상전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엇이냐? 우리 경종을 잘 돌봐주세요.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장희빈의 마지막 부탁에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종은 내 아들이다. 당연히 잘 돌볼 것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희빈은 마지막까지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거든요. 희빈아,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숙종은 장희빈을 끌어안았습니다. 이별의 포옹이었죠. 주상전하. 장희빈도 숙종을 꽉 안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생에서는 더 행복하자. 숙종의 말에 장희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상전하,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장희빈의 죽음과 역사 속으로. 숙종 27년 10월 8일. 드디어 장희빈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궁궐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장희빈은 마지막 아침을 맞았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녀의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함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무엇을 잃을 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마마, 마지막 식사를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옆에서 돌보던 상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장희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궁궐의 지붕들이 마지막으로 보는 풍경이 될 것이었거든요. 마마, 너희들은 모두 물러가 있어. 나는 혼자 있고 싶다. 장희빈은 마지막 시간을 혼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홀로 남은 장희빈은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무수리로 시작해서 왕비까지 올랐는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만족할 줄 알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사약을 가져온 관리가 나타났습니다. 희빈 장씨, 주상전하의 명에 따라 사약을 내린다. 검은 칠기에 담긴 독주가 장희빈 앞에 놓였습니다. 이것을 마시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거로군. 장희빈은 사약을 바라보며 마지막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종아, 어머니가 먼저 간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장희빈은 사약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상전하,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긴 장희빈은 사약을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독이 몸에 퍼지면서 장희빈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이제 정말. 장희빈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35세의 나이에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죠.
몇 분 후 장희빈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의 최후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궁궐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 돌아가셨다고?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궁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때 그들의 주인이었던 장희빈이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줄은 몰랐거든요. 경종은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듣고 기절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절규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숙종도 장희빈의 죽음을 확인하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희빈아 정말 가버렸구나. 한때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죽음 앞에서 숙종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현왕후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군요. 원수였지만 같은 여인으로서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장희빈의 시신은 조용히 궁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달리 초라한 장례였죠.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장희빈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그녀는 요부였을까?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 권력욕에 눈이 먼 여인이었을까? 아니면 사랑에 목말랐던 여인이었을까? 장희빈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무수리에서 왕비까지 그리고 사야까지. 장희빈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역사 속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35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그녀가 보여준 것은 욕망과 사랑, 권력과 몰락의 극명한 대비였죠. 과연 그녀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하지만 장희빈의 죽음으로 숙종의 여인들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숙종이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깊게 사랑했던 여인이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장희빈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으로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숙빈 최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30년 넘게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숙종 가장 사랑한 여인, 숙빈 최씨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